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다시 1% 내외의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드는데 과연 이 흐름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12월에 단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간만에 좀 구글이 밀리고 엔비디아, AMD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았네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 시장은 이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낙관론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와 그저께 이어서 이제 시장의 반등의 요인이 된 거고, 케빈 헤셋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그런 이제 그 보도가 나타나면서 어쨌든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닉테이 밀하우스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 또는 1월 신중 타협 이 정도 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하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안 하더라도 1월 달에 하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안도 부상을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요인이 AI 버블론이라든가 금리 인하, 제가 이제 달러 유동성 부족에 의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악재가 지금 다시 좀 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AI 버블론은 지금 엔비디아냐 아니면은 그 알파벳이냐, 이게 어느 게 더 낫냐, 이런 식의 이제 그 관점이 좀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버블론이 좀 누그러들고 있고 금리 인하가 부상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소비주 종목들도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볼리비아가 이제 이런 달러가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금융이 좀 어려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준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들 때문에 코인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코인과 지금 그 미국 증시는 거의 동행을 하거든요. 빅테크는 거의 주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인 반등도 미 증시의 어떤 상승의 요인이 됐었고,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는 좀 적었지만은 연속 신청 건수가 이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84.9%까지 급등을 하면서 장기 실업자가 좀 많아졌다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미 증시의 반등세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 발표된 지표들이 다 최근에 보면은 9월달 지표예요. 셧다운 중이죠. PPI라든가 소매 판매, 주간 ADP 고용 이런 것도 다 주간 지표인데, 그러니까 9월 지표인데 앞으로 발표될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에 다시 재배팅하면서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수 반등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JP모건에서 S&P 내년 500 내년 전망을 7,500. 금리 추가 인하할 경우에는 8,000까지도 보니까 다시 좀 시장에 대한 긍정론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00까지 좀 상당히 좀 진짜 정말 시장의 기대감을 높일 만한 그런 재료였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캐비넷이 말씀 주신 트럼프의 최측근이 파월 뒤를 이을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어제 코스피에서 또 외인들이 뭐 현물도 그렇고요, 특히나 선물 쪽에서 이제 좀 약간 완전히 국면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그 11월 24일에 외국인들이 선물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 선물 옵션 그 포지션이 계속 대규모 손실 중이어서 12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는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계속 그 추적을 해왔었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누적으로 4조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8조까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조 5천억 정도의 그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환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전환을 했네요. 4,200을 돌파한 이후부터 시장을 계속 누른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환매수를 안 하고 한 번 더 누르려고 했다가 급반등하니까 손실이 커지니까 이번에는 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포기를 했네요. 대략 어제까지 한 2,200억 정도 평가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부터는 QT가 종료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새벽 4시에 이제 금리
연준의 금리 결정 네. 발표되는 시점인데 금리 인하의 베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인들이 버티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환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네. 어저께 그 올라간 국내 시장에서 급반등 한 종목들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금리 인하 수혜 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크게 움직였군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 들어가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많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는 이제 좀 상승적인 수급 재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인 선물 측면에 있어서도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좀 완전하게 포지션이 좀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말씀 주신 제약바이오, 원래 이 12월 초쯤에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상위주들이 먼저 좀 움직였고요. 또 어제는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그때와 좀 약간 전략이 좀 바뀌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초 때는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계류율이 역대 그쵸. 20년 만에 최대치였기 때문에 네. 그럼 코스닥이 간다고 보고 그러면 2차 전지는 10월 달에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밖에 갈 게 없다. 그러면 그쵸. 남은 건 일단은 하나였죠. 뭐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제,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저께 미증시에서 나스닥보다 러셀 2000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좀 그러니까 좀 크게 더 스몰캡 움직였죠. 장세가 온 거고요. 먼저 대형주들이 갔기 때문에 스몰캡들이 다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 안에서도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더 나와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몰캡 장세가 좀 왔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은 그런 하루였고 이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그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신고가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러니까 11월 달 한 달 동안 그 헬스케어 섹터가 더 퍼포먼스가 좀 좋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도를 따라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들어간 상태고요. 어제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하 수혜주인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동방강세가 나타났던 네. 거죠. 그 전에는 두 섹터 간의 수급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건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이바장세라고 그러더라고요. 2차 전지 바이오. 이바장세요. 또 새로운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이제 빅파마들이 특히 특허 만료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좀 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거고 국내 바이오텍의 미국 라이센스 아웃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에이벨 바이오 1112의 그 3조 8천억 그쵸, 예로 그게 나온 사실 것도 계기였죠. 그것도 네. 계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빅테크 기업들은 고점 대비 한 5% 그 좀 대체로 빠졌는데 네.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받아가는 또 흐름도 네. 나왔었죠. 그래서 머크 같은 것도 신고가 나오고 1112도 이제 뭐 $1,100까지 뭐 네. 신고가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초에는 알테오제, 아이비엘 바이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개별 모멘트 있는 것 그 바이오도 네. 투자를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가지고 계신 분들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추격하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섹터 전체가 다 간다 이거보다도 네. 이제 한번 순풍 오면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개별 기업의 상태 그리고 재료 모멘텀 특히 이제 자금 문제 같은 것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지. 네. 안 그러면 다른 것과 달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상패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쵸. 한 굉장히 번에 극단적이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개별 기업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처럼 공급망에 엮여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니라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개별 주장세가 워낙 극심한 바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이제 관세랑 약가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금리 인하 단행되면은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늘어나겠네요. 이제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사실상 뭐 4연속 동결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당장 환율만 보더라도 뭐 모두가 예상한 것 같은데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네, 일단 그 동결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하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할 것인지 사장 조정할 것인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뭐 시장의 확률 그 보는 전문가들은 채권 전문가들은 뭐 96% 확률로 좀 동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의 상태니까 뭐 기정사실하죠. 네. 동결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일단 서울 중심의 집가 상승세랑 가계 부채 증가가 이제 동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네.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놓고서 환율이 급등하면은
다시 개입하는 이런 그 후진적인 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 때문이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여력이 없어요. 미리 다 좀 그 금리 인하를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금리 차가 많이 발생하고 국내 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 인하보다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할 네. 것이고 당분간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예요, 국내는. 뭐 내년까지도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네. 좀 환율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실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 0.9%에서 1%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KDI라든가 IMF는 0.9%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1%대 들어가길 좀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1.8% 이상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시장에서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플러스 재료가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내년 전망치를 일단 반도체 때문에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는 추가 인하하기에는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전망치를 상향을 하지만은 경기 부양을 인하 사이클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인하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또 무조건 뭐 부동산 이런 대출 문제도 있겠지만 환율 문제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구윤철 부총리가 국민연금을 끌어다가 환율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고 앞으로의 환율 대체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노후자금이 사실 우리 뭐 최 보루나 다름없는데 이를 활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일단 그 뭐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일단 환율 상승에 대해서 그동안 전 정부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개입하도록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다 보니까 월초만 되면 환율이 안정되다가 월말 되면은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딱 얼마를 개입한다고 딱 정해놓으니까 외국인의 글을 이용해서 월초에는 열심히 팔았다가 그렇죠. 그 월말에는 환율이 자꾸 튀고 이런 상태 벌어지고요. 또 그 사업개미들 핑계는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장 중에 그러니까 매매를 환전을 네. 그 거래 때 했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일제히 환전을 하다 보니까 증거금 채우기 위해서 환전하다 보니까 이를 좀 분산시키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네. 정부에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뭐 주요국의 리스크라든가 국내 이제 구조적인 그 외환 수요 압력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당분간은 그래도 환율을 잡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또 예. 엔화 탓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방적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는 단호하게 개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상단을 막는 정도 어떻게든 네. 1,500원대로 가는 걸 막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발언이 뭐 환율을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진짜 이걸 소방수로 좀 약간 남용을 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우회적인 이런 진정 수단들은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 차지하는 자산 규모 막대하고 또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그쵸. 해외 자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환율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얘기한 거지 직접적인 개입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개입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제 좀 개별 종목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뭐 섹터로 보자면은 어제 2차 전지가 또 상당히 뛰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9%, 또 에코프로가 11%. 이게 보니까 뭐 탄산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좀 경신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년 들어가지고 좀 가격이 꺾이면은 이게 또 같이 좀 2차 전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건 뭐 ESS 덕분에 좀 상충이 될까요? 네, 더 이상 뭐 리튬 가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2차 전지 대장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라 LG화학이 이제 41선 급반등이 나타났고 2차 전지 ETF도 전반적으로 41선에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높은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단기 낙폭 11월 달 낙폭 과대였고 리튬 가격이 이제 급반등이 나타났는데 중국의 그 ESS 배터리와 또 리튬 공급 정책 조절 정책으로 인해서 네. 다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여겨졌던 리튬을 어쨌든 ESS 산업의 수요로 급증을 인해서 그 LF 배터리는 중국에서 쇼태지가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고
탄산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중심으로 10만 위안을 넘어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쵸. 급락했던 거는 이제 투기 수요를 조절한다고 해서 금융정책에서 약간 보조 증거금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단기 급락했던 거고 들어간 거군요. 다시 수요에 의해서 급등을 하는 거라서 지금은 이제 그 전에 공급망이 축소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수요가 올라가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세계 리튬이온 공급 증가율이 당초 22에서 25% 정도로 예상했는데 한 15에서 18% 정도로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서 공급도 줄어드는다.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요.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황은 어쨌든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완전히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전환을 하려고 하는 도입 그런 국면이다.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2년에서 3년 동안에는 P가 Q가 전부 다 그러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출하량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PQ가 같이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바닥을 잡고서 얼마큼 반등하고 또 눌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튬 가격이라든가 전기차 둔화를 상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ESS 쪽에서의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어제도 5% 올랐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ESS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투자가 유용할 것이고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회로동박 그 AI 때문에 회로동박 쪽에 쇼테지가 나서는 거고요.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은 인도네시아 쪽에 그 투자 이익, 그러니까 독자적인 투자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연간 4,800억 이상의 투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프로 그리고 차별화된 주주 하나 정책이 예상되는 LG화학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ESS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거기에 딸린 부품주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나 ESS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사실상은 AI죠.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때문에 이 튀르키예 관련된 기대감도 올라갔고요. 또 트럼프 정부가 뭐 대규모 원전 건설을 단행하겠다 이 소식이 있었는데 채권대 안 좋은 기억 되풀이될 가능성 없을까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쟁 입찰이었고 이거는 정부 간의 협력에 의한 그 기반을 한 사업자 선정이기 때문에 좀 다른 움직일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또 사업 환경도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엄격한 규제라든가 높은 기술을 요구한 반면에 지금은 초기 단계부터 그 참여 기반이 확보가 된 상태고 체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 입찰이었던 체코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등 요인 됐는데 다만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을 계속 면밀히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막 베팅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고점 트라이 정도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 팔기보다는 추가로 비중 늘리기보다 반등을 좀 기다려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좀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보다는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하게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